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 뭐 굉장히 날씨도 더운데요. 벌써 말복하고 이제 입추도 지나고 다음 주가 처서인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시원한 바람이 좀 불 것 같고 사실 제가 지금 얼굴이 좀 검었잖아요. 사실 원래 좀 검은데 제가 3개월간 미국 여행을 지금 마치고 지난주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더웠어요. 미국은 지금 뭐 폭염 때문에 난리고요. 그다음에 뭐 비도 많이 오고 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뭐 3개월간 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버킷리스트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자유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행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다다음 주인가요? 29일 날 하는 얘기 때는 본격적으로 제가 다녀온 미국 3개월간의 여행 얘기를 아주 짧은 시간에 컴팩트하게 여러분에게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여기 와서 보니까 뭐 물난리도 많이 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여행을 하고 계신지, 또 내가 생각하는 여행이라는 개념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행은 어떤 게 다른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러면 자유여행이라는 거는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직접 다녀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깃발 여행을 하셨다면은 이제는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나만의 여행을 한번 오늘 제 얘기를 듣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할까요? 자, 먼저 오늘 제목이 내가 꿈꾸는 버킷리스트 여행 계획 세우기, 그것도 2시간 안에. 사실 2시간 안에 하는 건 어렵죠. 그렇지만 2시간 안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제가 바로 얼마 전에 미국에 있을 때 다녀왔던 곳인데요. 너무 멋있잖아요. 마치 백두산 천지를 보는 것 같죠. 이거는 오레곤주에 있는 크레이터 레이크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칼데라 호수입니다. 즉 그러니까 화산이 분화가 되면서 그 분화된 곳에 연못이 생긴 거죠. 우리나라 천지하고 비슷한데 이 크기는 천지의 5배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고요. 깊이가 590m나 돼요. 그런데 이 물이 너무 맑고 그대로 이 유지가 되는 게 수면이 유지되는 아주 신비스러운 곳입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바로 이런 모습을 갖춘 미국의 국립공원에 대한 얘기를 다음번에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실까요? 우선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위 제가 제 직업을 제가 정한 거예요. 시니어 여행 컨설턴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무슨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니어들, 즉 50 플러스 여러분들이 자유여행을 가기 위해서 도와드리는 서포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가 필요하면 정보를 드리고 또 어떻게 how to travel, 여행을 어떻게 하느냐, 자유여행을 시작부터 계획하고 예약하고 짐 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 이제 여행상점이라는 조그마한 회사에서 직함만 가지고 있지 거기에 뭐 직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다시 청춘 연구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시 청춘. 여러분 이제 다시 은퇴하고 나면은 청춘이 다시 새로운 이제 세상이 돌아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시 청춘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행을 편안하게 또 쉽게 갔다 올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하고 여러분 알려드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게 군에서 공군산학교를 나와서 우리나라의 영공 방위를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다가 33년의 그 군 경력을 가지고 공군 대령으로 예편을 했고요. 나름대로도 뭐 공부도 하면서 같이 문무를 겸비하면서 살아왔고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여행을 좋아해서 지금까지 제가 다녀왔던 자유여행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집대성해가지고 3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완전 은퇴를 하고 책을 썼는데요. 트래블 그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처럼 50 플러스 시니어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유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느냐, 이거를 제가 다녀온 여행지하고 겸해서 책을 하나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에게는 지금도 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같은 시니어들의 여행 대학을 하나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에서 지금 페이스북으로 그 시니어 여행 대학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가입자가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됐는데요. 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여행대학에 오셔서 서로 여행 정보도 교환하시고 여러 가지 또 여행을 갈 수 있으면 서로 모아서 가시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그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장이 되는 게 지금 꿈입니다.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옮겨서 제가 한번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이제 얘기를 시작할 텐데요. 사람은 이렇게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죠. 여러분들은 아마 한 중간쯤 약간 지금 벗어난 오른쪽으로 할아버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 물론 집에서 손자들이 있겠지만 약간 그런 상태가 있죠. 사람이 이렇게 탄생과 죽음의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라이프 사이클에서 수많은 애환과 각각의 삶의 형태가 있죠. 그래서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호주의 요양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분인데요. 브로니 웨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요양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안에 앙케이트를 한 거죠. 그래서 당신이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5가지를 꼽아봐라.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목 자체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호주라는 환경이 좀 다릅니다만은 아마 삶의 형태는 비슷할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5가지가 뭘까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 호주가 지금 선진국이면서 또 그들은 또 자유가 많은 나라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더 그러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뭐 아내를 위해서, 식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조국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비슷한 것 같아요. 호주에도 내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합니다. 자, 2번째는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 제가 보기에는 호주 사람들보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훨씬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미국에 가서도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우리나라가 정말 열심히 해서 올 같은 선진국이 됐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을 후회한다고 그래요. 3번째는 내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건 이제 어떤 매너나 겸손함에서도 오는 거지만 심지어 이 서양인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거를 신뢰로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것 같고요. 4번째는 친구들과 함께 하지 못한 거.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정이 있고 또 배우자가 있고 이래서 그렇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그래요. 이 4가지는 여러분도 동일하시죠? 5번째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게 키워드입니다. 지금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거는 앞에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 행복한 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은 내가 주어진 것을 만족할 때 그때부터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결핍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스스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그 2시간 동안 그 방법을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후회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답이 뻔하죠. 앞에 했던 거를 거꾸로 하면 됩니다. 앞에 했던 거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자. 내가 원하는 삶을 노력을 해야죠. 일을 적절히 해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라. 친구들과 함께 지내라.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라. 키워드는 5번째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행복하고 안 하고는 나한테 달려 있는 거지 내 환경이,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자식이 절대 아닙니다. 자, 볼까요? 2007년도에 이 영화가 아주 엄청난 히트를 쳤죠. 잭 니콜슨하고 모간 프리맨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둘이 나와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걸 아주 정말 감명 있게 봤었는데요. 자, 여러분은 가슴 떨리는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는가요? 버킷리스트를 잘 정리해서 관리하고 그거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해요. 저는 그 뒤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슴 떨리는 버킷리스트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핵소시라고.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걸 핵심 가치, 코어 밸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게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얘기하라 그러면 물론 배우자, 뭐 아들, 딸, 뭐 이렇게 가족을 얘기하겠지만 그런 걸 얘기 아니고 여기서는 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다 원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뭐 모든 게 다 있으면 좋겠고 뭐 이거는 위시 리스트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50+니까 우리가 뭐 100세 시대에 사니까 앞으로도 50년 사시겠죠. 더 이상 사시겠죠.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타임 리밋이 있습니다. 언젠간 다 죽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남는 시간이 얼마일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버킷리스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버킷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큰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 저는 어차피 제가 이제 여행 강사하다 보니까 여행에 대한 부분으로 좁혀볼게요. 내가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는 딱 두 가지예요. 나는 소유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여행 같은 체험을 추구하는가? 두 가지 다 가질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두 가지 다 갖는다는 얘기는 두 마리 토끼를 쥐기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유 쪽에 많이 비중이 가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가져가나요? 절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다 빈손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저는 체험 쪽에 여러분들이 비중을 많이 두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물론 지금까지는 많이 소유 쪽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가치를 줬겠지만 이제부터는 체험을 하는데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정확히 몰라요. 그냥 여행 가고 싶다. 옆 사람이 갔다 오니까 나도 여행 가고 싶어. 오늘 제가 뭐 세 달 동안 미국 여행 갔다 오니까 오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여행이 어떤 여행인가를 알으셔야 돼요. 오늘 하고 내일 다음번까지는 저는 내가 직접 했던 여행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게 옳다고 그러면 흉내를 내시든가 하면 그걸 정보를 따라서 하시기 바라고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여행을 디자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여행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비행기도 못 타요. 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건강하게 언제까지 여행을 할 수 있을까? 남의 짐이 되지 않고. 공항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그곳에 가서는 또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트레킹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차도 타야 되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버킷리스트를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행 버킷리스트인데 여행 쪽으로 좁혀서 여행 버킷리스트는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 팁을 드릴게요. 자, 우린 지금까지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 내가 얼마만큼을 재산을 갖춰야 되겠다. 이런 to be, 내가 to be 뭐 리치맨, 뭐 to be 무슨 뭐 대통령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나만의 이벤트를 기념해야 됩니다. 나만의 이벤트.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50%면 아직 젊으신 분들은 환갑이 다가올 거고 지금 60대인 분들은 칠순이 다가올 것이고 그다음에 또 뭐 8순, 9순이 되는데 이런 이벤트가 있잖아요. 내가 결혼 35주년이다. 뭐 30년 중이다. 그러면은 그런 이벤트를 누가 축하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이벤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한갑일 때 우리 아내가 한갑일 때 해외여행을 갔어요. 선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선물이에요. 서로 같이 가서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하는 것이 저는 선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 지금까지도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아내에게 뭐 핸드백 제대로 된 거 사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들이 사주더라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그래서 나만의 이벤트를 기념하는 쪽에 버킷리스트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하면은 내가 가고 싶은 것만 막 나열해요. 당신의 여행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그러면은 뭐 로마, 스위스, 뭐 남미 이런 장소를 얘기하는데 장소가 버킷리스트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To do what? To do what?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집중해서 쓰셔야 그게 버킷리스트예요. 그래서 여행은 명사가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내가 뭘 하는 거거든요. 뭘 즐길까? 내가 가서 정말 축제를 즐긴다든가 아니면 나는 트레킹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는 스포츠를 한다든가, 아니면 나는 사람들하고 그냥 동네 가서 그 현지인들하고 산다든가, 이런 동사 형태로 버킷리스트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100세 이상을 사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80% 이상은 80세 이상에 돌아가십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래 사신 분만 내 목표로 삼고, 앞으로 내가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앞날은 모릅니다. 당장 버킷리스트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당신에게 한정된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죠. 하나님만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60이 되는 해에, 60이 되기 3년 전에 이런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실행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모아가지고 남미 여행을 3년 후에 간다. 자, 가자. 부부 동반해서 해가지고 이런 버킷리스트 지도를 제가 만든 겁니다. 이게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이게 나만의 이벤트를 내가 기념하는 거고, 환갑을 애들하고 보낼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보내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환갑잔치죠. 뭐 따로 있나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 시기에 제가 이게 33년의 군 생활을 하고 나서 전역을 하면서 이제 사회인이 돼서 또 어떤 국회 소관의 연구소장을 한 7, 8년 했습니다만은 여행의 멘토를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소중하신 분이죠. 이분은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장이신 심리학 박사 최인철 교수입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행복을 가장 권위 있는, 행복에 대한 권위자고 가장 많은 행복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 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소유로 인한 행복보다 경험이 주는 행복이 더 크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입어도 그걸 가지고 10년, 20년 동안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년 되면 여러분들, 여자분들 그러죠. 되게 옷장을 여면서, 저희 아내도 그러는데, 입을 옷이 없어. 또 이제 지금 여름이잖아요. 좀 있으면 가을이 오잖아요. 그럼 가을 옷이 있는 집을, 옷장을 딱 열면서, 오늘 입을 만한 옷이 없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옷이 수십 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유라는 거는 리미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경험은 엄청난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한갑일 때 한참 전입니다마는 친구들하고 남미 여행을 한 달간 다녀온 거는 지금도 그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그때 트레킹 하면서 남미에서 뭐 파타고니아에서 어쩐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여러분은 쌓는 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여행은 행복의 뷔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분이 행복을 연구하는데 사람의 행복의 요소들 중에는 첫 번째가 먹는 거래요. 우리 맛있는 음식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말하기래요. 친구들하고 떠드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은 떠들기만 해도 엔돌핀이 막 나오시잖아요. 행복하는 게 말하고 걷고 그다음에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먹고 이런 모든 것이 여행의 수단인 겁니다. 여러분, 더구나 환경이 다른 외국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이러한 것을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여행을 행복의 뷔페다고 이분이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했냐면은, 비교 불문하고 행복을 주는 최고의 단위 활동은 여행이다. 그래서 행복을 하려면 여행을 더 자주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분의 강의를 듣고 완전히 꽂혀가지고 정말로 이제 내가 하는 잡을 다 버리고 지금은 여행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돌청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갑 때 그 남미 여행을 한 달간 가기 위해서 3년 전에 우리 공군산학교 동기들한테 광고를 뿌려서, 자, 3년 후에 각 부부당 3천만 원을 모아서 남미 여행을 할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당장 있나요? 매달 적금을 붓고 모아서 가자 해가지고 5쌍 10명이 진짜 이렇게 결성이 돼서 남미 여행을 한 달간 했습니다. 그래서 비긴 어게인, 다시 젊어지자는 거죠. 이제 정말 액티브 시니어로 한번 살아보자. 저희들이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꼬박꼬박 모아서 간 겁니다. 놀 줄 아는 중장년이 되자 해가지고 50+ 놀아중이라는 이름을 제가 썼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자. 그래서 저의 지금 모든 일상은 여행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으는 인컴도 딱 들어오는 날, 그 첫날 여행 적금 구자로 쫙 빠져나갑니다. 맨 먼저.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뭐 관리비라든가 또 부인에게 줘야 될 생활비 이런 것들이 또 통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보다도 여행 경비를 먼저 적금을 두는 거예요. 뭐 남는 돈 가지고 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자식에게는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경험과 추억을 상속하자. 이렇게 이제 모토를 아예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렇게 해서 돌청이 뭘까요? 뭐 감을 잡으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바로 돌아온 청춘을 줄여서 돌청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5쌍이 환갑기념으로 남미에서 5개국을 자유여행하면서 우리가 그 60세 되는 그 어떤 새로 태어나는 비긴 어게인의 시기를 이렇게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이벤트를 기억해서 여행 계획을 세우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옆지기가 환갑일 때는 저희 이제 가족이 저보다 한 3살 좀 어린데요. 옆지기가 환갑일 때는 제가 아예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한테 여보 환갑 기념 선물로 내가 여행을 선물하고 싶은데 당신이 가고 싶은 곳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아니 당신이 가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이쪽을 가고 싶대요. 발칸반도의 아드리아해 동쪽,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몬테네그로 이쪽. 그리고 스위스를 꼭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행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겸해서 아드리아해를 한 바퀴 돌고 오면서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이탈리아를 돌아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발이라는 이게 배가 있잖아요. 크루즈가 이 이탈리아 동쪽 오른쪽 끝에서 이 뭡니까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유명하잖아요. 두브로브니크로 가는 유명한 페리가 있어요. 여기에 자동차를 싣고 완전히 한 바퀴 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로 가서 스위스를 간단히 일주한 한 40일간 정도 자유여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서로의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환갑 때 뭐 아들이 뭐 사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환갑 때 아드리아하고 스위스 자유여행을 남편과 했다. 이게 이제 자기에 대한 그 행복의 스토리인 거죠. 이걸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게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유여행 계획을 잘 세우시면 그렇게 많지 않은 돈으로도 이런 여행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은퇴 이후에 여행으로 시작한 인생 2막을 열고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그러니까 군생활 33년 7년간의 국회소관 연구소장에서 공직생활을 한 40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때려치우고 지금 이런 모양으로 지금 이제 여행으로 인생 2막을 살고 있습니다. 안 누워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트래블 그레이의 삶이라고 그러는데요. 제 책이 지금까지 여행을 다녀온 것들을 쭉 써서 이렇게 정리한 것이 트래블 그레이라는 책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혹시 볼 기회가 있으시면은 나온 지 한 3년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자유여행에 대한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그에 따라서 제가 그 자유여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추면 좋겠다 해서 트래블 컨덕터 자격증을 인솔자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인솔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뭐 여행 가이드를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소양을 배우는 거죠. 자유여행가들이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배워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다녀온 자유여행의 세계 뭐 한 달 이상 간 거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로 이제 저는 그 북미 대륙 횡단 자동차로 횡단하는 여행을 한 40일간 했었고요. 캐나다 로키의 트레킹 여행은 캐나다 관광청에서 어떻게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그 캐나다 로키 트레킹을 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 제가 이제 올해 다녀온 게 바로 이제 그 미국 서부 국립공원을 25군데, 아니 서부 지역에 있는 국립공원 중심으로 해서 83일간 약 18,000km를 달렸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얘기는 다음번에 제가 해드리겠어요.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 아까 말씀드린 옆지기 아내 환갑 때 유럽 발칸반도 아드리아에 일주하는 40일 여행을 쭉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남미의 환갑 여행은 이제 남미를 친구들하고 5개국을 다녔고 뭐 호주나 가족 여행을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이런 여행들 되게 했는데 전부 제가 계획을 해서 다녀온 곳들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그 냉장고 저희 집 냉장고 사진인데요. 저희 집 냉장고 세대인데 양옆에 이런 마그넷이 가득 붙어 있어요. 이번에도 한 박스를 사왔는데 어디다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냉장고는 충분한 것 같은데 어디다 붙여야 되나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내가 다녀온 여행 얘기들을 어떻게 자유여행을 할 수 있고 어디를 또 가면은 무슨 여행 노하우가 있고 이런 것들 집대성해 놓은 게 제 책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행 강연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좀 뜸합니다. 제가 미국을 다녀오는 바람에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모아서 제가 클럽을 운영했어요. 6기까지 작년에 하고 제가 지금 멈춰 있는데요. 미국 여행 때문에 가는 곳도 있고 계획을 해야 돼서 멈춰 있는데 또 이제 겨울쯤 돼서 7기를 모집해서 자유여행을 가고 싶은 소규모 분들을 이렇게 소그룹을 해서 거의 개인 지도식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는 방법, 오늘 하는 내용의 이제 상당수를 좀 확대하고 세밀하게 자세하게 해드리는 이런 클럽을 한 6주간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에게 여행이란, 여러분 여행을 무작정 가는 게 아닙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가니까 나도 따라가고, 우리 개 모임에서 가니까 돈을 부었으니까 가고, 또 아들이 보내준다니까 가고, 이게 여행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놀러 가는 거지 여행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자, 저는 내가 가진 여행이 이런 생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 이게 옳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의 얘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 것을 도출해내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는 여행은 같이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숭이하고 인간이 다른 거는 동물들이나 원숭이들은 사람 흉내를 내지만 같이 보기를 할 줄 몰라요. 같이 보기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걸 보거나 안 그러면 어떤 사물을 보면서 둘이 같이 보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아, 저 여자 예쁘다? 저 남자 멋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이런 남자가 좋아. 이런 것들이 바로 같이 보기거든요. 그럼 뭐예요? 옆에 동료가 있는 거예요. 여행은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동료가 있는 게 훨씬 효과가 배가가 됩니다. 같이 보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원숭이나 이런 동물은 같이 보기를 할 줄 몰라요. 각자 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화를 창조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인간들이 만든 문화를 보러 다니고 자연을 보러 다니는 게 여행인 겁니다. 같이 보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창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보는 창문이 있죠. 아무리 뭐 한강변에 멋있는 뭐 맨션을 가지고 아파트를 가져도 6개월이 지나면은 한강변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왜? 똑같은 창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감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락방에 올라가서 본 세상은 다릅니다. 이게 바로 다른 창이거든요. 그게 여행입니다. 이 다른 창을 보아야 내가 변화가 있고 내 감동이, 내 가슴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체험으로 행복을 사는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최인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여행을 선물하라. 저는 여행을 선물하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아내 60회 생신 때도 내가 여행을 선물하는 형태잖아요. 그러면은 뭐 가방 몇백만 원짜리 무슨 뭐 멋진 무슨 목걸이 얼마 이런 것보다도 훨씬 뭐 시계가 뭐라 이런 얘기 하면 되나요? 효과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나도 즐겁잖아요. 같이 즐기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으로 행복을 사는 일입니다. 체험을 하면 그 체험 얘기를 스토리텔링 하면서 평생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얘기할 때마다. 저는 밥 먹으면서 우리 냉장고 옆에 있는 저 마그넷 많이 보셨잖아요. 저걸 볼 때마다 저기서 내가 뭘 했지. 저기서 저 호수에서가에서 내가 뭐 발 담그고 놀았지. 이런 게 추억이 막 솟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엌의 냉장고에다 저 마그넷을 붙여놓는 겁니다. 행복을 소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스토리가 있나요? 대개, 저희 이제 어머님은 좀 돌아가시는데, 저희 장모님이 아직도 92살이신데, 저희 집에 너무 자주 오세요. 저희들이, 너무 외로워한 것 같아서, 저희 이제 집사람이 작년에 저희 옆동 아파트를 이제 얻어가지고 그쪽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매일 뭐 아침에 커피 마시러 왔다가 점심 때 또 오셨다가 저녁에 또 오시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그죠? 약간 초기 치매도 있으시지만. 근데 그게 뭐냐면 나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나의 스토리를.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스토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하면서 그런 스토리를 많이 쌓아놓으면
만약에 뭐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치매가 걸려서 아들, 딸, 손자들하고 얘기하더라도 스토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나를 스토리텔링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정말 재밌는 거예요. 옛날에 손자들이 어린이들 재울 때 할머니가 얘기해 주잖아요. 스토리가 너무 뻔해. 그럼 손자들이 에이 지난번 한 얘기 또 하는 거야. 이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여행입니다. 저는 이게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만큼 맞는지 또 뭐 딱 같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여행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답은 자유여행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다 추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같이 보고 체험을 하고 나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떼거리로 가는 깃발 여행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간지도 몰라요. 다녀와서. 성당 하면은 유럽 갔다 온 분들은 그 성당 이름 뭐냐 하면 두오모라고 그래요. 다 두오모죠. 돔 형태가 두오모란 얘기인데 그 두오모가 아니죠. 뭐 프란치스카 성당인지 뭐 베드로 성당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딱 깃발만 들고 깃발만 보고 갔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런 여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여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요즘 이제 컨셉이 바뀌고 있어요. 여행도. 제가 이제 여행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면 여행에서 여정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단어가 바뀐 게 아니라. 그럼 여행에서 여정으로 뭐가 바뀔까요? 자, 여행은 말 그대로 일이나 유랑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 객지를 다 나다니는 일, 이런 정리거든요. 그래서 나그네 여자에다가 단일 행자를 써요. 영어에서는 travel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했던 것이 바로 여행이죠. 근데 이게 컨셉이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뭘로 바뀔까요? 여정으로 바뀝니다.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 여행하는 노정, 즉 여행을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행을 가서 거기에서 논의는 과정, 그거를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여자에다가 헤아릴 정자를 써요. 영어에서는 journey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게 고사성어에 보면 인생은 여정이다 그러죠. 바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그 과정을 즐기는 쪽으로 여행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이제 패키지 갔다 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죠. 이번 여행은 우리가 마음 먹는 대로 모든 곳을 다 둘러보아서 좋았어. 이건 뭐예요? 목적지만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키지 6박 7일 가면 스페인에 뭐 성가족 성당을 갔다가 뭐 어디를 갔다가 뭐 마르세유를 갔다가 이런 것들을 쭉 바르셀로나군요. 그거를 해서 장소만 새겨서 그걸 갔다 오면은 여행 잘 갔다 왔다고 그런 걸 여행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여정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번 여행은 베네치아에서 너랑 같이 비를 맞으며 걸었던 때가 기억에 남아. 이 뭐예요? 베네치아는 배경일 뿐이고 거기에서 동행자와 누리는 감성, 추억을 중시한다는 거죠. 이런 여행의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유여행으로, 소규모 자유여행으로 지금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도 이런 여행을 추구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여행은 행복의 수단이기도 하고 또한 관계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하나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누구랑 함께 머무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행을 누구랑 같이 갈까? 물론 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더 좋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끼는 사람, 정말 좋은 친구, 좋은 이웃과 함께 가는, 누구랑 함께 가서 머무느냐에 포인트를 두고 여행을 계획하시고 가시라는 겁니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 관계의 회복은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노후가 돼도 외롭지 않게 하는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유여행을 이런 관점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자유여행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첫 발떼기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첫 발을 내딛고 한번 해보면 그 맛에 이제 쩌들기 시작하면 자유여행 외에는 못 갑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패키지 여행을 한 번도 안 갔어요. 계속 제가 계획해서 떠나고 힘들고 뭐 자료 수집하는 거 하지만 갔다 오면 너무 그 스토리가 기억이 남고 내가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유여행을 가는데요. 문제는 용기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자유여행을 선뜻 못 떠나는 이유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영어도 안 되지. 가서 뭐 외국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될지 다 됩니다.
지금까지 영어를 못해서 여행 갔다가 돌아온 사람 한 명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절대 아닙니다. 여행자가 갑이거든요. 어느 여행지에 가든 여행자가 갑입니다. 여행지에 가서 뭐 호텔업을 하고 식당을 해서 하는 사람들은 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용기를 내셔 자유여행을 떠나십시오. 자, 제가 이제 자유여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강의하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 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남미의 남단 파타고니아라는 곳인데요. 지역은 아르헨티나의 피츠로이라는 곳입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트레킹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성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뒤에 있는 이 화강암 덩어리가 3,000m가 넘는 고봉입니다. 저기는 올라갈 수가 없죠. 완전히 전문가들이 뭐 등반을 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저기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하얀 눈이 바로 빙하거든요. 그 빙하가 녹아서 만든 아래에 있는 제 허리춤에 있는 호수가 빙하 호수입니다. 색깔을 좀 보세요. 정말 에메랄드 빛이에요. 빙하에서 나오는 박테리아가 저런 형성하는 빛깔을 만들어내는 호수입니다. 저기를 보러 가는 겁니다. 저 트레킹은 정말 피츠로이 트레킹이라고 그래가지고 남미를 가는 사람들은 정말 최고의 트레킹이죠. 이런 대자연 속에 가면은 저 대자연을 접하고 있다 보면은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하찮은 작은 인생이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그보다도 저는 이런 식으로 검지손가락을 2개를 드는 이런 의식을 하면서 여행복이라는 거를 소리를 외칩니다. 자, 여행복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 아름다운 곳을 창조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걸 조물주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됐든 어떻게 됐든 이 자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고 생성되게 한 것이 있죠. 그분에 대한 감사를 하는 의미에서 오른쪽 검지를 들어 올립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나한테 보여주신 분. 두 번째는 아무리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정말 이렇게 가슴이 설레는 곳이 있더라도 내가 직접 계획을 해서 여기까지 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내 발로 걸어오지 않으면 이런 자연을 접할 수가 없어요. 그 내 자신에 대한 감사. 그러면요, 전율이 싹 몸에 와요. 감사함으로 가득 찬 이 상태에서 이 대자연을 보고 있으면요, 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를 여행복이라고 푸는 겁니다. 여행복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나 제가 여행복 전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여행복 그러면 무슨 여행 다닐 때 오는 뭐 자켓이나 내 여행 복장을 얘기하나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행복한 상태, 그 정말 가슴이 설레고 짜릿한 마음을 가지는 이 여행복 상태를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남미에서부터 제가 이 여행복이라는 이 어떤 용어를 쓰면서 그 감동을 지금 계속 간직하고 있고 아직도 여행복을 찾아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복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하고 이번 첫 번째 시간을 쉬겠습니다. 그럼 여행복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합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이게 특허청에 특허까지 받아놨습니다. 여행은 트래블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행복에는 2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통상 해피니스라는 우리가 생활에서 이렇게 만족하고 어떤 보람을 느끼는 상태를 해피니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블리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블리스. 이 블리스는 보면은 더없이 행복한 상태. 의식과 영혼까지 행복한 상태를 그래서 퍼펙트 해피니스라고 그럽니다. 이 퍼펙트 해피니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짜릿하면서 가슴이 막 설레고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면서 머리가 좀 하얘지는. 그래서 블리스 속에는 해피니스가 포함이 되지만 해피니스 속에는 블리스가 포함이 안 되는 행복감입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녀왔던 그런 곳에 가면은 그런 감사함으로 충만해서 쳐다보면 느낍니다. 내려오기 싫어요. 한참 동안 앉아있다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곧 제가 이제 여행복이라 불어서 여행을 통해서 얻는 최상의 행복한 맥시멈 해피니스, 이거를 이제 여행복이라고 풀어나갑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반드시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거는 자유롭기 위해서 모든 것을 추구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이 자유로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행복이 느끼기 위해서는 이런 자유로움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굿 파트너, 좋은 동행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행은 같이 복이지 홀로 복이는 아닙니다. 물론 홀로 복이 속에도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품고 있으면 같이 보기가 되겠죠. 장면을 보면서 그 사람을 뭐 떠올린다든가 동행자가 같이 있으면 그걸 같이 감정을 나누는 거죠. 이거는 좋은 관계의 약속이고 감사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행의 그 설렘이 훨씬 배가 되고 몇십 배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기쁨과 재미입니다.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으면 여행의 의미가 없어져요. 즐겁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다라는 책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자유롭고 좋은 동행자와 같이 기쁨을 느끼는, 내가 정말 기쁨을 느끼는 이런 것을 여행복의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여행복을 느끼는 여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첫 시간 정말 급하게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에 이렇게 마치고요. 10분간 쉬시고 지금 2시 50분이네요. 3시에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10분간이지만 짧죠? 잘 쉬셨나요?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어떤 컨셉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행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개념, 또 생각들 이런 걸 잠깐 나눴고요. 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여행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사실은. 2시간에 여행 계획 세운다는 건 사실 신도할 수 없는 거고요. 하지만 개괄적인 이런 식으로 꾸며진다 하는 부분을 좀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열심히 들어주시고 제가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자유여행 클럽이라는 걸 운영합니다. 제가 금년에는 전반기 동안 뭐 여행 준비하고 3개월 동안 미국 자유여행을 가는 바람에 클럽 운영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개설을 해서 아마 올 겨울 정도에 한 7기 정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많이 받지도 않습니다. 선착순으로 한 10명에서 15명 안에 받아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자유여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를 이제 어떻게 잘 이렇게 폴로 하셔서 저는 뭐 그렇다고 뭐 대형 광고를 뿌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되는 대로 이렇게 클럽을 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둘째 시간 할게요. 자, 여행은 저는 3번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지금까지 여행이 뭐라는 건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여행은 이 자유여행이라든가 내 행복을 어떻게 찾느냐? 여행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느냐? 자, 여행은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준비하는 걸 내가 해야 됩니다. 이게 여행의 1단계예요. 이때부터 여행을 한번 하는 겁니다. 대부분 공항에서 비행기 타는 것부터 여행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여행이 아니에요. 따라간 거예요. 그냥 따라서 가는 거예요. 깃발 보고 가는 거죠. 근데 자유여행은 계획을 하고 디자인하고 준비를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고 싶다? 어떤 여행을 하고 싶다? 어떤 형태로 할 것이다? 누구랑 갈 것이다? 뭐 얼마간 머물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 여행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여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서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공부하면 안 돼요. 미리 계획 단계에서 다 준비해오고 내가 가고 싶은 건 전부 이렇게 서치해놓고 거기까지 가는 수단은 뭘로 할 것이며 저는 이제 무조건 로드 트립을 권합니다. 자동차를 빌려서 직접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다행인 것도 99.9%가 드라이브를 정말 잘하시잖아요. 운전을 잘하시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간다 하면 교대로 하시면 되고 친구랑 가면 두세 사람이 하면 돼요. 우리나라처럼 드라이브 하기 힘든 나라 드물어요. 단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도 옆에 듣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로마 정도는 어려워요. 로마는 아주 간단치가 않죠.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실행하는 건 즐기시면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 스토리텔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록을 꼭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여행을 했고 그때 감정은 어땠고 내가 같이 갔던 친구랑은 어떤 느낌으로 어떤 추억을 쌓았고 이걸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3번을 하는 겁니다. 그 여행을 같은 돈 주고 3번 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스토리텔링이 되고 추억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 3번의 프로세스 중에서 여러분이 여행복을 찾아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는 여행의 패턴을 이렇게 가져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자, 본격적으로 자유여행 한번 해볼까요? 이미 스크린에서 보셨겠지만은 답은 여러분 손에 있어요. 자유여행 계획은 떠나기는 이렇게 복잡하기도 합니다. 단 그런데 뜨거운 가슴, 용기가 있어야 내가 정말 가겠다. 영어를 못해도 가겠다.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어딘지 모르고 갔지만 내가 가겠다 하는 용기를 가지고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히 뭐 보여주는 대로 보지 뭐 누가 안내해주면 가지 이러면 자유여행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게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는데 막상 한번 해보면 너무 쉽고 용이함.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없어서 여행 계획 세우기와 예약하기. 포인트만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얘기하는데도 제가 운영하는 클럽에서는 6주간 얘기를 합니다. 6주간. 그러면 제가 클럽에서 여행 계획 세워서 예약까지 해서 떠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친구들 만나서 거기에서 만나신 분들이 가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별도로 친구들, 지인들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자, 그거를 이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계는 당신 손안에 있습니다. 핸드폰 속에 모든 세상이 다 들어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핸드폰 하나로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이라고 안 될 것 같아요? 충분합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미국 가서 핸드폰으로 다 여행을 다 했어요. 스마트폰 하나 하면 자유여행은 끝날 수 있어요. 이걸 제가 강의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자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걸 요약을 해서 지금 쭉 올려놨는데 여러분 이거는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용 스마트폰 앱 어플이 이보다 더 훨씬 많아요. 제가 서머라이즈를 한 겁니다. 키워드가 되는 것들. 여행 계획을 세우는 일정 관련된 것, 지도, 내비게이션, 항공권, 숙소, 렌터카, 교통, 통번역, 환전, 날씨, 일정 가이드 투어, 티켓, 메일, SNS. 이거 전부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한두 개를 해보십시오. 직접 해보시면은 핸드폰이 너무 발달돼 있어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앱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한두 개를 잡아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려울 것 같죠. 모르면 자녀분한테 여쭤봐도 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플들이 많다. 이걸 제가 뭐 이 시간에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롬투리오라는 앱이 있어요. 말 그대로 로마에서 리오까지. 리오가 어디죠?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전체를 갈 수 있는 계획할 때 계획을 검토하고 교통수단을 검색하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인천에서 뭐 로스앤젤레스까지다. 그러면은 로스앤젤레스까지 딱 치면은 거기에까지 가는 항공기, 배, 뭐 기차로는 갈 수 없죠. 태평양을 건너야 되니까 모든 교통수단을 여기서 다 알려줍니다. 딱 치면은 그 구간을 알려주면은 뭐 비행기는 어디로 가고 뭘 타고 가고 뭐 아니면 배는 어떻게 타고 이걸 수단을 쫙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예약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그 비교를 하지 않고 여기서 덥석 예약을 하면 좀 비싸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교통수단을 알아보고 검색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용이한 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참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조직 어딘 줄 아세요? 구글입니다. 구글. 구글은 여러분의 일상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 이건 남이 몰라. 비밀이야. 한데 구글은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구글은 자기네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미국 전역에 어마어마한 양으로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옛날에 한 CEO가 그랬어요. 세상에서 VIP 5만 명의 일주일치를 우리가 80% 맞출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개인정보가 어디 도난당이고 뭐 물론 이런 게 이제 뭐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나를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심지어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도 안 합니다. 페이스북을 한다고 해서 내가 쪽팔린다? 아닙니다. 그 속에 수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구글. 자, 어차피 이들한테 다 털릴 바에는 이들과 친해지는 겁니다. 구글을 여러분이 친숙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뭘까요? 구글을 비서실장으로 고용하십시오. 구글은 갓이라고 그럽니다. 갓, 신이죠. 미국인들은 구글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들을 비서실장으로 고용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구글이 나를 알 만큼 나도 구글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앱들이 구글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어요. 구글 맵, 유튜브, 지메일, 구글 플레이, 그 다음에 뭐 어시스턴트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럼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구글이라는 이 자기 핸드폰 안에 그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쭉 넣어놓으십시오. 12개 외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자유여행할 때 필요한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구글 해외여행 3인방입니다. 자, 이것만 아셔도 해외여행 갈 수 있어요. 자, 뭘까요? 해외여행 가서 가장 어렵고 답답하고 꼭 필요한 거.
이게 지금 오프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리액션을 못 하는데요. 대개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뭐예요? 가서 어떻게 거기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가지가 가장 어렵고 답답하고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구글이 가지고 있어요. 여행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정보 수집해야 되겠다.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게 있어요. 어시스턴트가 뭐예요? 비서란 얘기예요. 구글에 이미 비서 기능, AI가 들어가 있는 비서가 있어요.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죠. 말로 합니다. 다 찾아줍니다. 두 번째, 어디를 가는지 찾아갈 수가 없어요. 구글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맵을 지도를 많이 쓰죠?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만 됩니다. 당장에 일본만 가도 네이버가 안 통합니다. 구글은 세계를 다 해요. 세계 어디 가나 지도를 찾아줍니다. 자, 세 번째는 영어가 안 돼요? 구글 트랜스레이터라는 번역기가 있어요. 현지인과 대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까 그 옆지기 환갑 때 그 크로아티아를 갔잖아요. 크로아티아 말 하나도 못하는데 소통을 맘대로 했어요. 거기에 다 번역기를 돌리면요. 서로 주고받으면 안 통하는 게 없어요. 다 가능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구글 어시스턴트입니다. 원래 이거를 직접 깔고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소개만 해 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AI 기반 비서 서비스입니다. AI 기반. 야, 요즘 뭐 챗 GPT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나오고 그거는 여행에는 쓰기 힘들어요. 자, 구글 어시스턴트 이렇게 돼 있어요. CNBC 미국의 유명한 최고 방송사에서 주간에서 음성 AI 비서 서비스 테스트를 했는데요. 800개 음성 질문을 던졌는데 92.9%를 답변했다. 아무리 훌륭한 여러분 비서를 한 달에 300만 원 주고 비서를 옆에 두고 쓰더라도 그 녀석한테 물어봐서 99%를 답변을 얻어낼 수 없어요. 더구나 젊은 비서가 아는 거는 우리보다 훨씬 부족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챗 GPT가 나와서 AI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미 구글은 여행에 필요한 이런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이 어시스턴트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합니다. 말로. 한번 깔아보세요. 그러면은 말이 나와요. 그 음성을 하면 됩니다. 자, 사용법을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깔아요. 깔고 나서 자기 음성 테스트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안녕하세요, 경표님. 저는 다양한 일을 도와드리는 구글 어시스턴트입니다. 자주 쓰이는 기능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해가지고 뭐 물어보는 거예요. 하늘이 파란 이유가 뭐야? 그러면 파란 이유를 알려줍니다. 진짜로. 오늘 내 스케줄을 알려줘. 그러면 내가 구글에 내 스케줄을 매일 데일리를 쓴다 그러면은 스케줄 쭉 알려줍니다. 근데 내가 이제 재밌어 하면 실험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얘기 좀 들려줘. 이게 마이크가 이렇게 나올 때 말을 해야 됩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줘. 그랬더니 뭐라 할게요? 또 이게 AI죠. 이게 한계인데 공이 너무 많아서 남아도는 나라? 남아공이래요. 중학교 정도 되는 이제 퀴즈 프로그램인데요. 하여튼 이런 식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말로 하면은 다 하여튼 자기가 알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프랑스 여행지 알려줘. 그러면 프랑스에 대한 자료가 쫙 나옵니다. 프랑스에 대한 관련 정보, 역사, 뭐 주요 여행지, 뭐 탑 10 모든 자기가 구글이 긁어모은 모든 정보를 다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를 한번 알기 위해서 시니어 자유여행 클럽 했더니 내가 하고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시니어 자유여행 준비의 모든 거. 나도 한다 자유여행 클럽. 그 자료가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했던 거. 이게 이제 구글에서 다 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행복 전도사가 뭐야 했더니 내가 요즘은 이제 유튜브 좀 뜸합니다만 유튜브에 올려놨던 내가 여행 소개하고 내 유튜브 했던 것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설마 했던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구글 어시스턴트 말로 하는 비서 서비스를 사용하라니. 자, 그 다음에 구글 지도.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세계 어디 가나 자동차를 빌려서 제가 로드트립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절대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배 타고 자유여행 하지 마십시오. 정말 죽습니다. 힘만 들고요. 구경을 반도 못해요. 역에서 기다려야지. 기차 타고 가야지. 기차가 제대로 오나요? 또 캐리어 끌고 뭐 계단 올라가야죠. 그 다음 시간 또 맞춰야죠. 무조건 렌터카를 하십시오. 무조건. 여러분들 실력이면 세계 어디 가서든지 자유롭게 얼마든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렌터카를 먼저 하십시오. 세계 어느 곳이나 찾아갈 수 있는 게 바로 구글 맵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자유여행의 필수 여행 앱이 내비게이션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가져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통해요.
근데 구글 맵을 가져가면 한글로 다 됩니다. 여러분이 폰을 한글로 쓰기 때문에 걔가 한글로 말을 해줘요. 그래서 그 지도 서비스가 360도 뭐 유성 스트리트 뷰라든가,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샌프란시스코 친구 집을 찾아가는데 샌프란시스코 번지수를 딱 대면요, 그 집의 모양이 겉모습부터 시작해서 딱 파노라마로 3D로 다 나옵니다. 그 대문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실시간 교통 상황을 전부 해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라스베가스를 거쳐서 그랜드 캐년을 거쳐서 세도나와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을 거쳐서 로스앤젤레스로 하는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 구글 맵에다 이렇게 목적지를 딱딱 차례로 치면요, 지도가 다 그려집니다. 지도가 잘 그려지면서 이 뭐라고 나왔죠? 여러분, 당신이 지금부터 차로 가면은 18시간 57분 걸리고 1172km다 하는 것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못 찾아갈 리가 없죠. 물론 구글이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인터넷 서비스가 되는 어느 곳이든지 여행지를 선정하고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행 경로를 어떻게 짤까요? 자, 구글 지도를 딱 펴면요, 당신이 위치한 곳이 딱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미국을 여행한다고 생각하고 딱 치면은 로스앤젤레스 국립공원이 딱 지도에 먼저 딱 뜹니다. 켜자마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구글 지도를 지금 켜면은 어디가 나오겠어요? 성북 50% 센터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찾아가는 길을 얘는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내가 어디를 가겠다고 경로라는 게 있어요. 여기 경로를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목적지를 선택하세요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다음 목적지가 라스베가스거든요. 라스베가스를 딱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는 경로가 이렇게 되고 어떤 몇 번 도를 타고 가고 4시간 32분이 걸립니다. 이거는 당시 교통 상황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한밤이나 새벽에 하면 훨씬 빨리 가고요. 출근 시간에 하면 늘어지겠죠. 교통 상황을 그대로 방영합니다. 그리고 교통 상황이 트래픽이 잼이 걸려서 막히는 곳은 피해서 가는 우회 도로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화살표 있는 부분을 화면은 다시 바뀌어요. 그러면 라스베가스에서 다음 목적지를 가겠다. 그럼 다음 목적지가 어디냐면 그랜드 캐년 빌리지거든요. 그랜드 캐년 빌리지를 하면은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 캐년까지 유료 도로가 있다는 거죠. 4시간 25분. 어떤 특정 구간이 돈을 내는 톨이 있다는 거죠. 대개 서부는 톨이 거의 없어요. 근데 사유지를 지나갔다든가 어떤 특별한 톨을 내는 구간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 구간에는 돈 내는 구간이 있다 하면서 279마일을 가는 거다 나타나죠.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점 3개를 누르면은 경유지를 계속해서 추가할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경유지 만약 5곳을 들린다 그러면은 경유지를 추가하는 기능이 맨 오른쪽에 있는 점 3개를 누르면 나오고요. 이거를 이제 동행이 있다. 만약에 차 2대로 간다 그러면 동행과 경로를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럼 경로 공유하는 것을 누르면 놀랍게도 우리나라 카톡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쓰는 게 카톡이잖아요. 카톡은 미국이나 유럽과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겁니다. 와이파이만 되면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앱이죠. 그럼 카톡에다가 그걸 그대로 해서 경로, 나는 지금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니언을 이 경로로 갈 거야. 그러니까 따라와 하고 딱 보내면은 그 친구는 그걸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유여행한데 여행 지도와 필요 없이 이 구글 맵을 꼭 가지고 가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는 또 그게 있어요.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철이나 비행기를, 전철에 지하철을 타도 이걸 사용하면 그대로 갈 수 있고요. 자전거, 걸어서 가는 길도 다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군자역이잖아요. 군자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거를 딱 치고 가잖아요. 그리고 켜고 갑니다. 이 구글 맵을. 그러면은 GPS가 그걸 쭉 트래킹 하면서 서울역이 몇 정거장 남았다. 지금 어디 가서 당신은 갈아타야 된다 하는 걸 다 알려줘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이것만 켜고 가면은 뭐 어디 가서 몇 번을 탈 필요가 없이 그냥 자동으로 안내가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여행 경로를 만약에 미국 서부를 가는데 LA에서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니언 거쳐서 아까 같은 그 루트로 온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쳐보는 거, 찾아보는 겁니다. LA에서 1박을 하고 라스베가스 가는데 만약에 너무 길다 그러면 모하비 사막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들려서 가는 경유지를 이렇게 치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를 지나면 후버댐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를 거쳐서 그랜드 캐년 가고, 그러면 거리를 봐가지고 거기서 1박을 하고, 또 다시 세도나라는 남쪽으로 오면 정말 길을 많이 배웠는 빨간 사암지대인데 정말 아름다운 동네거든요. 거기를 들렸다가 남쪽으로 돌아서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이라고 정말 신비스러운 국립공원이 있어요. 거기를 거쳐서 다시 LA로 공항으로 오면은 대략 거리에 따라서 구경하는 뭐 어느 정도 거리겠다 그러면은 6박이 정도 걸린다. 그러면 6박 7일 일주일간 여행 계획을 이렇게 딱 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행거의 거리는 1917km가 되는 거죠. 그럼 대략 이걸 분별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하루를 가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또 어디 뭘 구경하고 또 가고,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루트를 언제든지 바꿔서 가면 돼요. 꼭 이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여행 경로를 짜는데 필수적인 것이 바로 구글 지도다 하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 지도에 이러한 모든 내가 가는 여행지를, 이번에 미국 여행을 가 3개월간, 원래는 6개월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장기간이 되고 또 뭐 기후 변화가 심해서 너무 비도 많이 하고 덥고 그래서 이번엔 서부 지역만 둘러보고 왔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서부 지역 여행 계획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미국 여행 가서 들려보고자 하는 주요 뭐 여행지, 국립공원, 그리고 숙박 장소, 이걸 다 찍어놓은 겁니다. 이건 내 지도가 된 거예요. 구글 지도 안에 내 지도가 생성이 됩니다. 그걸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장하는 것도 실습을 해봐야 되는데 아주 쉽습니다. 그 저장이라는 게 키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꽂아놨던 그 곳이 이렇게 지도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일이 치지 않고 저기에 있는 물풍선을 딱 누르면은 거기까지 경로가 쫙 나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저걸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예요. 이게 무려 저는 2,000곳을 찍어놨어요. 얼마나 많은 곳을 뒤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시간도 걸리지만 내가 가능하면 들려보고 싶은 곳입니다. 물론 들렸던 곳도 상당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글 번역기. 이것도 정말 너무 만능입니다. 만능. 여러분 영어 못한다고 아까 했지만 영어 못해서 돌아온 사람 없어요. 영어 못해서 여행을 못 가는 사람이 있어도 근데 이것만 있으면 갑니다. 전 세계 104개 언어를 통번역합니다. 104개 언어. 여러분 104개 언어면 어디까지인 줄 아세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여행지뿐만 아니라 브라질 아마존에 있는 유명한 부족의 말까지 번역을 해줘요. 얼마나 좋아요. 문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쌍방으로 말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책이나 문서가 영어로 돼 있거나 안 그러면 스페인어로 됐다 그러면 그냥 스마트폰 렌즈로 찍으면은, 카메라만 찍으면 번역이 지가 다 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단지 낯설음과 두려움만 없으면 돼요. 가성비 만점 통번역기입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이걸로 안 하면 다 됩니다. 저희 집사람도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이번 여행 가가지고 거기 있는 현지인들하고 이 구글 번역기로 다 통하고요. 마음 나누고 서로 허그하고 난리 났어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계인들이 이미 여기에 익숙해 있다는 거. 우리 한국 사람만 할 줄 몰라. 물론 젊은 사람들은 잘해요. 근데 이런 헬로 안녕 하와유 정도밖에 못해요.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다 그냥 우리 한국말로 뚜벅뚜벅 얘기하면 다 알아듣도록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다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걸 벌써 한국이다 그러면 오케이 코리안 하고는 자기가 벌써 먼저 켜요. 영어 못할 줄 알고. 그럼 그냥 한국어로 합니다 그냥. 근데 자기가 막 영작을 하는 거야. 성문 문장 5형식 해가지고 SVOC 해가지고 난리가 나. 그럼 대화가 됩니까? 그냥 구글 번역기를 켜면 돼요. 그냥 말하면 한국말로 하면 알아듣거든. 자, 그래서 외국 통번역기가 바로 이렇게 됐어요. 도착 언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언어를 얘기하는데 갈라시아가 어디 있어요? 과라니어. 이런 게 소수 부족의 언어예요. 그리스, 네덜란드, 네팔 이런 건 여러분 아시겠죠? 다 있어요. 104개 국가가 번역이 된다니까요. 그걸 누르고 하면은 됩니다. 기가 막혀요. 텍스트로 할 수 있어요. 제가 크로아티아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치니까 주드라보 그런 거예요. 주드라보가 크로아티아로 안녕하세요. 그냥 나는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 사람 귀에는 주드라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 이러면서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발음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화하는 거 왼쪽 그 하단에 있는데요. 그걸 누르면은 2개 언어가 이렇게 켜져요. 네. 그러면은 크로아티아하고 한국어가 동시에 뜨는 거죠. 그 가운데 이 마이크 모양이 있잖아요. 이 마이크 모양. 요 마이크 모양이 이제 깜빡깜빡거려요. 그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서로 자기 얘기를 하면은 대화가 가능합니다. 물론 한 사람씩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하게 되면은 텍스트로 쓰고 만약에 이제 안내서 같은 게 그 크로아티아어로 된 게 있었어요. 제가 크로아티아 갔을 때. 그럼 그 책자를 이렇게 렌즈처럼 이렇게 카메라에 딱 비치고요. 그냥 찍는 거예요. 사진 찍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번역기로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딱 띄우면요.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됩니다. 크로아티아가 한국말로 바뀌어서 쭉 나옵니다. 그럼 한글 못 읽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100% 번역은 안 되지만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문장이 다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뭐 영어 아니라 크로아티아어로 된 안내서가 있더라도 나는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를 한글로 제가 확대를 해보니까 두브로분 그 시를 내가 쳤거든요. 그랬더니 크로아티아 최남단 절벽과 아드리아해 연안에 위치하고 SRD의 경사면에 보호되어 특별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 못 알아듣겠어요? 이 말을? 다 알아듣죠. 그래서 구글 번역기를 충분히 쓰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영어 못한다? 핑계입니다. 그 다음에 구글 렌즈라는 게 이것도 정말 참 기가 막힌데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패키지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저게 뭔 나무야? 저 빌딩이 무슨 이름이 뭐야? 이거 물어보는 게 제일 싫어한대요. 자기도 모르는 거다. 근데 우리는 뭐 내가 돈 몇 푼 줬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가이드를 괴롭힙니다. 가이드 저 나무 뭔 나무야? 신기하네? 모른다니까요. 그거를 구글 렌즈로 가져가면 알 수 있어요. 자, 렌즈 말 그대로. 제가 우리 집에 있는 화분 하나인데요. 제가 이 이름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아주 애지중지 키우는 화분인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구글 렌즈를 켜가지고 이거를 딱 찍습니다. 중심에 맞춰가지고. 렌즈로 셔터를 딱 눌러요. 이렇게. 딱 누르면은 뭐라고 나오냐. 안수리움, 안드레아놈 나와요. 그래가지고 꽃이 쭉 설명이 돼요. 뭐 어떤 거, 어디서 판다는까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거는 이걸 쭉 올리면요. 안수리움, 안드레아놈, 안시름, 화분 관리법까지 나와요. 어떻게 물 주라, 분갈이를 어떻게 해라. 다 나옵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비밀을 얘는 사진으로 딱 비춰주면은 그에 대한 자료를 다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게 뭔 나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사진 찍어서 딱 보면 나온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여행 예약하기. 시간이 너무 없네요. 간단하게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항공권 예약부터 숙소 예약, 현지 교통수단, 여행 티켓, 액티비티 이것만 해도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제가 유럽 발칸마다 자동차 여행을 할 때 실제 핸드폰으로 했던 것들입니다. 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항공권은 가장 보편적인 항공권 예약 앱은 스카이 스캐너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세계에 있는 모든 항공회사가 다 여기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가장 싼 값의 항공권을 끊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세계인의 앱입니다. 이거는 호텔과 렌터카를 예약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물론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권을 누르면은 그 항공권의 구간만 알려주면은 날짜만 치면은 거기에 대한 항공권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항공권은 추천, 이 사람들이 가장 추천하는 스카이 스캐너가 추천하는 것 순서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 최저가 순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최단 시간 여행이 걸리는 순으로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 클릭을 하면은 다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추천 순인데요. 첫 번째 추천되는 항공사를 딱 찍어보니까 에어 카나다였어요. 인천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 가는데 캐나다 항공이 에어 카나다가 가장 추천한 거예요. 단기간이 걸리고 가장 시간도 적게 걸리고 돈이 싸다는 거죠. 이건 뭐 금년 자료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딱 클릭하면은 참 알기 쉽게 여러분들이 이 스카이 스캐너를 영어로 어렵게 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스카이 스캐너하고 계약 협약이 돼 있는 뭐 에어 캐나다하고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터파크라든가 여행이지 마이리얼 트립 이런 데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여행 티켓을 바꾼다든가 뭐 잘못될 때 한글로 내가 소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뭐 한국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시면 돼요. 가격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항공권을 쉽게 끊을 수가 있고요. 항공권에 대한 예약의 팁은 뭐 국적기를 타느냐, 외국 항공사를 타느냐, 뭐 항공권 포탈, 아까 했던 스카이 스캐너를 이용하느냐, 안 그러면 뭐 대한항공처럼 항공사 홈을 이용하느냐. 마일리지가 있으면은 그 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항공사 직접 상대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뭐 출국 시간, 입국 시간은 반드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해야 되고요. 마일리지 있으면 바로 사용하십시오. 이거 아껴뒀다 어떻게 한다 그러면 똥됩니다. 그리고 변경이나 취소 시 환불 조건 꼭 따져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낭패 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예약은 한 3, 4개월 전에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때부터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출국 한 1개월 전에 최종 컨펌을 하십시오. 뭐 물르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항공을 끊든지. 근데 여기에서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은 만약에 항공권을 싸게 구매하려면 대단히 미안하지만 국적기보다는 외국 국적 항공사로서 그 나라 수도를 경유하는 티켓을 끊으십시오. 그러면 엄청 쌉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 사람들이 중국을 가기 위해서 바로 자기네들 외국 항공사를 끊는 게 아니라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갑니다. 그러면은 칼을 탑니다. 그러면 대신에 칼이나 아시아나를 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외국 국적 항공사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칼이나 아시아나는 우리나라 항공사의 인천공항을 들렸다 가면은 DC를 많이 해줍니다. 아주 싼 상품으로 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을 그만큼 많이 들리라는 장려를 하고 관광을 장려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가 유럽을 갔을 때도 크로아티아를 자그레브를 가는데 에어프랑스를 탔어요. 그리고 파리를 경유해서 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1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직항하고. 근데 엄청 쌉니다. 에어프랑스 서비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에어프랑스에서는 나를 기억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에어프랑스를 타고 프랑스를 가면은 또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항공권 싸게 살려면 외국 국적 항공사의 그 수도를 경유하라는 겁니다. 이건 팁입니다. 그다음에 호텔 예약은 저는 많이 쓰는 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부킹닷컴을 씁니다.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숙소 렌터카를 다 공항 택시가 연결을 할 수 있고요. 공항에서 택시콜을 하면 부킹닷컴 그거 연결해서 바로 나오고요. 지니어스라는 회원 등급이 있어요. 1, 2, 3등급인데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최고 등급인 3등급이 이제 지금 미국 여행 갔다 와서 얻게 됐는데요. 그전에는 2등급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간을 치고 몇 월 며칠 날 한다 그러면 자기 등급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대개 제 하위인 지니어스 1 등급이 돼요. 뭐 그리 유리한 점이 없어요. 그럼 2, 3이 되면은 할인율도 올라가고요. 굉장히 대접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방도 깨끗한 방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가 쭉 나오고요. 가격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걸 객실을 선택하면은 뭐 인원이 몇 명이고 뭐 그 방은 어떻고 되고 이런 걸 쭉 하고 그다음에 하면은 이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룸 형태라든가 조식이 추가되냐 안 되냐. 근데 대개 지니어스 3가 되면은 조식을 거의 공짜로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레벨업을 하는 거죠. 계속 그 어느 한 앱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좋아요. 뭐 호텔닷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부킹닷컴을 많이 쓴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숙소 예약할 때 꿀팁은 뭐 여러 가지 이것도 뭐 얘기하려면 엄청 길어요. 여행지별 위치, 특성, 기간 고려하고요. 호텔을 얻느냐, 에어비앤비를 얻느냐. 이거는 현지인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에어비앤비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그 현지인과 소통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숙소 포털에서 얻느냐, 아까처럼 부킹닷컴이나 호텔닷컴이나 이런 거 아니면 뭐 호텔 홈픽, 그 정말 뭐 할리데이라든가 뭐 이런 힐튼이라든가 이런 거는 큰 체인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프로모션이나 이런 쿠폰을 할 수도 있고 조기 예약을 확정하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결제를 현지 화폐로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만약에 원화 결제로 해놓으면 알아먹기는 쉬운데 환율 차이를 한글로 우리 원화로 계약을 하게 되면 다시 달러나 유로화로 다시 환전했다가 다시 요구할 때는 한화로 요구를 하게 되면은 2번 환전 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결제는 현지 화폐로 하십시오. 미국 가면 달러로 하고 유럽에 가면 유로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팁을 드린다면 만약에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신다면 호텔은 뭐 돈만 많이 주면 좋은 데 가죠. 근데 에어비앤비는 천차만별이에요. 만약에 에어비앤비를 얻으시려면 주인이 가능하면 사는 가정집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집하고 교류도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슬로베니아에 있는 브레드 호수에 있던 에어비앤비였는데 너무 좋았어요. 의사가 사는 집이었는데 제 3층을 제한테 이제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굉장히 잘 사는 집이고 또 여러 가지 여유가 있으니까 뭐 냉장고도 다 사용하게 해주고 심지어 이 아래층에는 영화관도 있었어요. 같이 영화도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슈퍼호스트냐 댓글 이런 걸 잘 보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가능하면 그런 집을 얻으면 좋겠고요. 렌터카는 뭐 여러 가지 렌터카 회사가 있어요. 헐츠, 뭐 에이비스, 알라모 이렇게 있는데 저는 렌탈카스닷컴 이건 포털입니다. 전 세계 약 6만 곳 이상의
그 곳에서 차를 픽업할 수 있어요. 정말 이만큼 많은 렌터카는 없습니다. 세계 렌터카 모든 회사들이 여기에 가입이 다 돼 있어요. 날짜를 치고 선택을 하면은 그 렌터카 회사들이 뭐 이제 여기는 알라모가 나오는데요. 이 자동차를 빌리려면은 얼마다. 그리고 이제 그 평이 있어요. 한 8점 되면은 굉장히 훌륭한 되죠. 그러니까 알라모 회사가 이 공항에서는 유명하다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쭉 이제 그러면 차량 클래스를 보면은 뭐 소형 차량이 몇 대 있고 중형 차량 SUV가 몇 대 있다고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연료는 어떻게 할 거며 가방을 몇 개 정도 실 수 있다. 어떤 거는 가방을 여러분들이 그 캐리어에 따라서 렌터카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특수한 그 보험인데요. 요즘 지금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홈레스들이나 거지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요. 렌터카를 깨버리고 자동차 안에 있는 걸 훔쳐가는 유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위험한데요. 그래서 그 자동차 유리 보험이 있어요. 얼마 안 돼요. 유리를 깨서 만약에 위험하게 되면 그 유리를 다 갈아주는 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뭐 거기에 들은 견인,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은 견인을 해야 되잖아요. 견인까지 해주는 그러한 보험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 걸 쭉 보시고 그걸 잘 보시고 보험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렌터카 예약의 꿀팁은 만약에 유럽 같은 데는 여러 국가를 이렇게 거쳐가잖아요. 그러면 인 도시와 아웃 도시를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서 그 차를 빌려서 다시 반납할 건지. 물론 같은 도시에서 빌려서 반납하면은 별 뭐 문제가 안 되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다른 데다가 반납한다 하면 그거를 잘 따져봐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렌터카 포털에서 할 건지 렌터카 회사에서 할 건지. 그다음에 차종 결정은 특히 사람 수에 따라서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화물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웬만하면은 넓고 큰 걸로 하세요. 그래야 짐 때문에 고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출국일과 그 현지 입국 시간을 잘못 알으셔가지고 굉장히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 가면은 여기에서 그날 오후 2시에 출발했는데 거기 가면은 아침 9시에 도착을 하거든요. 하루를 벌게 되는 거죠. 그럼 유럽을 가게 되면은 아침에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를 까먹는 거죠. 그 날짜를 혼동해가지고 현지 가가지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험은 가능하면 풀 커버리지를 들기 바라겠고요. 자, 렌트카 예약의 꿀팁. 휴대폰 구글 맵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나라 지역의 와이파이 속도나 이런 걸 반드시 따져보고 가십시오. 어떨 때는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구글 지도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뭐 국립공원이나 어떤 산악지대를 가서 제가 이번에 많이 겪었는데요. 그럴 때는 그 국립공원이나 산악지역을 갈 때는 GPS를 가져가야 됩니다. 반드시. GPS는 와이파이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위성을 통해서 GPS 신호를 받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겟유어 가이드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가서 어떤 현지 투어를 할 수 모르겠다. 어떤 여행사가 할 수 없겠다. 그러면 이 겟유어 가이드라는 게 여행 가이드를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약간 좀 비싼 편도 있지만은 뭐 내가 잘 여행을 할 수 없는 곳, 그 다음에 자동차를 몰고 시내로 가기 겁나는 곳, 이런 경우는 그냥 겟유어 가이드를 신청해가지고 바로 그 가이드와 같이 여행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화 여행, 그 다음에 식도락 여행, 뭐 자연 여행, 뭐 어드벤처 다 종류별로 다 돼 있어요. 이거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장 여행 가이드 안내 앱입니다. 그 다음에 여행 티켓이나 액티비티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겟유어 가이드나 마이리얼 트립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면은 현지 할인 티켓이나 이런 것들 쿠폰이 많아요. 그거 적극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취소 시 환불 조건, 그 다음에 뭐 성수기에는 예약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성수기에 대한 꿀팁을 드리면 현지 기준에서 여행 성수기가 되거나 핫플레이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로마를 갔는데 바티칸 시국을 구경해야 되겠는데 티켓이 없어요.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예약을 또 하지도 못했고. 그럴 경우에는 현지 가이드 투어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겟유어 가이드를 해도 되고요. 저는 그때 한국 기업인 마이리얼 트립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투어를 하게 됐는데요. 그들은 일정 가이드 투어를 하기 위해서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가이드 투어로 모이는 장소에만 가면은 그 가이드와 일일 투어를 하는 거죠. 티켓도 확보하고 안내도 다 해주고.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 예약을 할 수만 있으면 예약을 해서 가시고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현지 가이드 투어를 활용하시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자유여행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너무 빨리 와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음 편한 사람과 함께 떠나십시오. 그러면 가능합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과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십시오. 내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내가 가고 싶은 여행을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어디 가든지 한류팬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번에 제가 미국 가서도 그 국립공원 안에 산 속에 정말 첩첩산 중에 텐트를 쳤는데요. 내가 소금이 떨어져가지고 옆집을 갔는데 미국 국립공원의 텐트 캠핑장은 옆집이 잘 안 보이게 나무가 울창해요. 우리 한국은 뭐 바로 옆에 옆 사람이 뭐 썰파 소리도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숲을 헤치고 가서 똑똑 이제 하고 만나서 봤더니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옆집이 한국인인 거예요. 물론 교포분이었는데 그래서 뭐 말도 하고 얘기도 하고 서로 뭐 라면도 서로 끓여서 먹고 막 그랬는데요. 어디 가나 한국인이 있고요. 한류팬.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한국말로 물어보면요, 한국말로 대답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도. 그래서 물어보면 됩니다. 절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유여행은 로드트립을 하십시오. 로드트립을 하신 게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더 이득입니다. 돈이 더 렌트카비가 들어간 것 같지만 여러분 가방 끌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가면요, 10개 벗고 2개도 못 봐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아주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런 고생하지 마시고 이 나이에 로드트립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소는 아름다운 정말 전원주택을 얻어서 거기까지 자동차로 가면 돼요. 쌉니다. 그리고 현지인들하고 대화하고 같이 식사하고 커피 나누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갈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저의 여행 버킷리스트. 이번에 갔다 온 미국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다음 차례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개만 하고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여러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지금 이 다음 주에 할 거를 간략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 댓글로 여러분이 혹시 궁금한 거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보고 한 10분 남는 시간에 뭐 조금 오버돼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댓글에다가 자기 뭐 핸드폰이든 뭐 PC든 간에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의 그 버킷리스트 다음 29일 날 할 거는 이겁니다. 나의 로망 버킷리스트 미국 국립공원 로드트립입니다. 이거 정말 3개월 동안 거를 2시간에 해야 되는데 아무튼 너무 재밌고 너무 멋진 여행이었어요. 뭐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하시겠지만 이것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만은 너무 좋은 여행이었고요.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거 예고편만 알려드리고, 자, 지금까지 이제 자유여행을 어떻게 하라, 계획을 어떻게 세우라 하는 정말 개괄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좀 아쉽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자유여행을 어떤 떠나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질문을 하시면 한 10분 정도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어떤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뭐 그냥 간단하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강의는 사실 오프라인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보고 대답하고 또 뭐 그 에피소드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온라인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아쉽지만 여러분 하여튼 너무 개괄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질문을 좀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질문하는 건 제가 얘기할게요. 자유여행을 갔다 왔는데 남편이랑 갔는데 갔다 와서 싸우고 이혼할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사실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어떤 분이 나한테 혹시 남편 선생님 보니까 부인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안 싸우는 그 비법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안 싸우는 비법이 뭘까요?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기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옆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계획 세우고 제가 운전하고 찾아가고 뭐 여행지 가서 소통하고 뭐 예약하고 이거 다 제가 하고요. 집사람은 뭐 하겠어요? 현지인과 친교하는 거. 일단 거기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거. 영어를 잘 못해요. 구글 번역기로 다 했어요, 이번에도. 그 다음에 빨래하고 밥 해주는 거. 물론 밥도 제가 하기는 하죠. 뭐 요리는 가끔 하긴 하지만 거의 그걸 전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숙소는 반드시 제가 예약은 하지만 반드시 부인한테 상의를 합니다. 여보,
여기 두 군데 세 군데 나왔는데 어디가 좋겠어? 그럼 부인이 선택을 합니다. 이게 선택지는 내가 만들고 선택은 부인이 하도록 합니다. 이런 역할이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도와주면 돼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난 잘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럼 뭐예요? 노래라도 하세요. 기타 치면 돼요. 그 모든 사람에게 휴식 시간에 밤에 그 자유여행을 하다 보면 텐트 치고 캠파이어를 하게 되거든요. 저도 뭐 캠파이어를 거의 매일 이제 그 미국의 국립공원은 캠파이어를 할 수 있는 나무도 있고요. 화덕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조용히. 그러면 캠파이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기타 뜯으면서 노래도 하고 이런 얼마나 좋아요. 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캐나다 로키 여행객에 필요한 정보 수집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야, 저를 어떻게 너무 전곡을 찌르셨네요. 제가 정말 이 자연을 여행하는 여행지 중에서 1번을 꼽으라 그러면 캐나다 로키를 꼽습니다. 저는 캐나다 로키를 2번 갔다 왔거든요. 트레킹으로. 너무 멋진 곳입니다. 미국 로키와 캐나다 로키는 많이 다릅니다. 어디가 좋다는 것보다는 캐나다 로키는 너무 자연이 아름답고요. 내가 직접 그 자연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오히려 스위스보다는 캐나다 로키를 가라고 권유를 하는데 저는 스위스도 뭐 일주를 다 해봤습니다만 자연 속에 들어가 보긴 했는데 스위스는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기차를 타든가 케이블카를 타야 되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트레킹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가파르고 가도 길이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캐나다 로키는요. 내가 직접 배낭을 메고 그 속에 트레킹을 할 수 있고 그 속살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아름다운 빙하호수들이 너무 그림같이 펼쳐져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냥 풀밭에 앉아서 그냥 낮잠을 자도 좋은 거예요. 그냥 가서 거닐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곳이 캐나다 로키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로키는 단체 여행을 가지 마시고 반드시 자유여행을 가십시오. 그건 제가 뭐 여행 정보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끝나면서 바로 제 연락처를 알려드릴 텐데요. 그쪽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리 에어비앤비 팁이나 주의사항. 제가 파리에 가서 에어비앤비 빌려서 아주 욕을 받던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파리 여행을 하게 되면은 렌터카를 하면은 도시 주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곽에다 얻어놓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유럽 크로아티아로 해서 아드리아를 일주하면서 마지막 올 때 에어프랑스를 탔기 때문에 파리를 또 올 때도 경유해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유한 김에 파리에 3일간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렌터카를 반납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하철역이 가까운 곳에다가 에어비앤비를 얻었거든요. 아파트를 얻었어요. 절대 아파트 얻지 마십시오. 아파트가 싸고 지하철역 부근에 있어서 편리하긴 해요. 지하철 타기는 좋은데요. 너무 찾아가기 힘들고요. 그 도락 하나 끓으는데 1시간 걸렸어요. 주인도 몰라요. 내가 어떤 방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그 주인하고 제가 한참 싸우다 왔는데 주인이 거기 살지도 않아요. 전화로 연결하는 전화도 잘 안 되고요.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도락을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으면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게 아파트 같으면 제일 출입구에 도락이 또 있고요. 그 동에 들어가는 게 또 있고요. 내 방에 들어가는 게 또 있어요. 근데 뭐 빽빽하게 뭐 이렇게 아파트니까 방을 찾아가는데 자기는 어떤 도락을 어떻게 여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 아는 고용원이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이제 샤워를 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따뜻한 물이. 그래서 이제 물 좀 틀어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어떻게 트는지 모른대요. 기가 막히죠. 아파트 절대 얻지 마세요. 파리 같은 데 가서는. 절대 이건 천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남아 여행에서도 로드트립이 가능한가요? 동남아는 안타깝게도 로드트립이 안 되고요. 내가 렌트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기사와 같이 차를 빌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기사하고 같이 차를 빌려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유럽보다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괜히 거기에서 동남아 가서 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낭패 봅니다. 정말 뭐 언제 기차 올지도 모릅니다. 그거. 그리고 너 잘못하면은 그 소매치기 당하기 쉽고요. 낭패 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가서는 차와 기사를 같이 빌리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든지 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또 뭐 질문이 없을까요? 자유여행은 정말 해보면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번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29일 날, 미국 국립공원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미국 국립공원을 뭐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대자연에 대한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미국이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계의 여행비, 그러니까 해외 여행자들이 와서 뿌리는 돈을 제일 많이 수입이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수입으로 안 잡힐까요? 대부분 자유여행을 하고 로드트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차 빌려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먹고 자고 여행하고 돈을 쓰는 겁니다. 그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되게 호텔 여행을 하고 여행사를 통해서 오고 그러니까 그 여행사의 그 매출액 가지고 여행 경비 그 소득을 잡잖아요. 미국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엄청난 우리나라의 90배가 되는 땅덩어리에 아름다운 국립공원이 51개나 있어요. 제가 이번에 25개를 돌고 왔는데요. 그것도 3개월 만에 겨우 도는 거예요. 그만큼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은 미국 국립공원 로드트립 꼭 해보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또 하나 돌았네요. 대만 자유여행 난이도는 어떤가요? 초보 여행자 기준. 대만 너무 쉽습니다. 대만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와 기사를 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아니면 현지 여행사를 이용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여행을 패키지로 하지 마시고 그때 가서 그 현지 여행사를 그 지역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이드가 자동차까지 가져와서 다 알려줘요. 그러면요, 뭐 그렇게 크지도 않기 때문에 자유여행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간단한 곳은 대만도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없고 저도 대만 여행 한 일주일 해봤는데요. 어려움 없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나야가라에서 미국 여행 쪽 로드트립은 할까? 어떨까? 너무 좋죠. 캐나다하고 미국하고는 너무 자유롭습니다. 물론 그 에스타 비자를 가지고 가야 되고요. 캐나다도 ET 비자를 E 비자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 큰 문제 없어요. 왔다 갔는데 문제 없고요. 뭐 다리를 하나 건너야 되는데 다리 건널 때 그냥 여행권하고 비자 점검하고 짐 한번 열어보고 통과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미국 횡단을 할 때 나야가라 쪽으로 시카고에서 디트로이트를 거쳐서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퀘벡까지 쭉 돌고 다시 미국 쪽으로 뉴욕 쪽으로 내려왔거든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유여행은 처음이라 어느 나라 추천하시나요? 자유여행이라 그러면 어디들 가도 가능한데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을 추천합니다. 도시는 가지 마세요. 지금 미국이 제가 가보니까 뭐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심지어 샌프란시스코 그 아름답다는 샌프란시스코, 뉴욕 전부 홈레스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시내가 너무 불안합니다. 가게들이 문 닫은 가게가 너무 많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도시는 가지 말고 도시 여행은 그냥 패키지로 가세요. 근데 도시 여행은 의미가 없어요. 왜? 가보면요. 이번에 가보니까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서울이 너무 잘 살아. 너무 돈이 많고. 그 다음에 가서 그 서부에 그 맛있다는 인앤아웃 버거를 내가 옛날에 횡단할 때 너무 맛있게 먹어서 인앤아웃 버거 집에 갔더니 우리나라 햄버거 훨씬 맛있어요. 도시 구경할 거 없습니다. 애들이랑 도시 가는 거고 여러분 국립공원을 가세요.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자, 대만 현지 여행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대만 여행사 엄청 많습니다. 현지 여행사도 있고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구글 찾으세요. 구글 찾으셔도 되고 뭐 어디든지 어시스탄트에다 얘기하세요. 어시스탄트 깔아보세요. 그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냥 앱이 그냥 깔립니다. 그럼 말로 대만 여행 현지 여행사 알려줘 그러면요 쫙 올라옵니다. 그걸 저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는 그렇게 됐어요. 구글한테 물어보십시오. 네, 벌써 이제 시간이 갔네요. 또 없을까요? 네, 이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는 맛보기 정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제가 혹시 겨울에 자유여행 클럽을 개설하게 되면은 이쪽 성복 오입센터의 우리 팀장님한테 광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를 이제 개인적으로 하실 분들 좀 띄워주세요. 이게 제 연락처입니다. 그래서 뭐 다시 청춘 연구소장은 뭐 이제 제 직함이고요. 제 핸드폰 번호 알려드립니다. 그다음에 제 별명은 돌청아재고요. 유튜브는 여행복인데 요즘 좀 뜸합니다. 좀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이메일 주셔도 됩니다. 제 이메일은 제 실명으로 해서 G메일을 쓰고 있고요. 페이스북에 제가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여행도 페이스북에 많이 그 자료를 다 매일 일기식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 친구를 하시고요. 또 거기에 그 시니어 자유여행 그룹이 있어요. 그게 지니한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그 주소를 치시면은
지금 가입자가 한 10,000명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만나뵙기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여러분 자유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빨리 진행해서 죄송해요. 정말로. 그래서 다음 시간에 29일 날 미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국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시간 되세요.